이재명 후보가 최종 89.77%의 득표율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역대 경선 사상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한편 국민의힘 경선 구도는 유동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경선 뒤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과 빅텐트 구상까지 변수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최종 89.77%의 득표율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역대 최고 득표율인데 이 배경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역대 최고 득표율로 89.77%인데요. 이미 예견한 것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쟁자가 두 명이 나왔지만 무경쟁에 가깝다. 그리고 무금정의 경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최종 숫자가 나오기 전에 숫자를 보더라도 권리당원 90%, 그리고 대의원 85%, 그리고 재외국민 98%. 그래서 당원들에 해당하는 게 9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라고 했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에 들어간 조사에서 89%, 그래서 최종 89.77%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지만 이제 남은 거는 앞으로의 남은 37일간 정도의 본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확정이 된 이재명 후보의 날이지만 이제 앞으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갈 때는 이 지지율이 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으로부터 받은 지지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그것은 또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예. 네. 김 행정관께서는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예, 저만 예상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90%까지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쉽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오히려 당원들 입장에서는 수도권이 91%의 득표율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놀란 측면도 있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란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들 같은 경우나 중도층들 같은 경우는 좀 강력한 후보를 내세워서 압도적인 득표로 승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인물에게 집중화했던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에게 왜 집중화됐는가?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승리 가능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겠죠. 3년 동안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갖다 놓치지 않았던 꽤 큰 격차로 그다음에 당대표로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을 이끌면서 여야 간에 192대 108이라고 하는 격차를 내면서 매우 능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판단을 받았고 또 하나는 내란 과정에서 내란을 저지하는 리더십을 보인 측면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포괄적인 상황 자체가 이번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을 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수도권, 그다음에 민주당, 그다음에 중도층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매우 지금 고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두 분께서 득표율의 배경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 수락연설에서 정권 탈환을 다짐했습니다. 네, 또 국민 통합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후보 연설 주요 장면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들께서는 저 이재명에게 압도적인 정권 탈환을 통해 내란과 퇴행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국민 주권과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불안과 절망, 고통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안고 89.77%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주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그리고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3년 전 어느 날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건곤일척의 승부에서 우리는 졌습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IMF 위기 속 김대중 대통령을 선택해서
국난을 극복하고 IT 강국과 문화 강국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해서 지역주의와 권위주의 타파의 새 길을 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해서 촛불혁명을 계승하고 한반도 평화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늘 현명했던 그 선택의 한 축에 이재명 네 번째 민주정부가 뚜렷이 새겨질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의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오늘부터 그 역사적인 발걸음을 함께 시작합시다. 그 위대한 항로의 중심에 저 이재명이 함께 서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수락 연설 주요 장면들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주요 키워드를 꼽자면 아마 통합이라고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란 극복과 헌정 수호라는 가치에 공감하는 모든 세력을 아우르겠다. 또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겠다라는 뜻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수락 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수락 연설을 다 지켜봤습니다. 봤는데 물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본인도 본인의 후보 확정을 예상한 것처럼 이제 거의 다 외우고 나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수락 연설에 통합이라는 단어가 14번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저는 아쉬운 게 패배를 딛고 승리하자고 주장을 하면서 그것도 2번이나 강조하면서 미래 대 과거라고 선거를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미 계엄은 과거형이 됐고 그리고 대통령도 탄핵이 돼서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도 보여줘야 될 것이 네 번째 민주정부라고 한다면 비전을 좀 더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선거 규정을 미래 대 과거로 규정함으로써 본인도 오히려 과거로 갇히는 그러한 모습을 연출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잘사니즘을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비전이 부족하다. 또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잘사니즘의 핵심은 결국은 가계 입장에서 보면은 가처분 소득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이냐 그 문제거든요. 하지만 거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물론 앞으로 선거가 본격 진행이 되면서 어떤 비전과 구체적인 공약을 더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연설에서만큼은 통합을 강조하고 잘사니즘을 강조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선거를 미래 대 과거로 규정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퇴색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구체적인 비전, 공약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연설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충분히 좀 비전을 말씀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 말씀은 애써 안 들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은 이제 헌정 수호 연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과 같은 내란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강고하게 좀 국민의 주류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소위 헌정 수호라고 하는 건 이념적 가치와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헌법을 지키는 것에서 우리 국민이 주체가 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헌정 수호라고 하는 가치를 좀 중심으로 얘기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적어도 이런 내란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부분에서 불평등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좀 잠재되어 있는 측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불공정성에 대해서 아니면 또 불평등성에 대해서 분노하는 분들이 좀 극우화되는 양상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먹사니즘을 넘어서 잘사니즘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건 좀 국민들의 욕망, 요구들을 좀 대신해서 표현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득표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다 아시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득표력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그다음에 국정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지지해 주는가가 핵심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런 힘들이 있다고 한다면 혐오와 배제의 단어보다는 오히려 통합과 연대의 단어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동의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소위 이 본인이 수락하는 연설에서 통합을 강조한 부분들은 우리 사회가 헌법을 지키고 있는 국민들이 주류가 돼서 좀 더 단합된, 통합된 세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민주당발 이재명식 비전을 얘기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말씀하신 경제적 비전은 차근차근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의 수락 연설에 대한 두 분의 평가를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이제 2위와 3위를 기록한 김동연, 김경수 후보의 이야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두 후보의 앞으로의 역할을 좀 전망을 해본다면 김전 행정관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매우 좀 유의미한 분들인 것 같아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친노 친문 적자라고 불리우고 있고 3기 민주정부, 2기 민주정부에서 중요한 경험을 했었고 또 영남 지역을 정치적 근거지로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뭐 현직 경기도지사이기도 합니다만 오랜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중도적인 성향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해박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가 오늘 다 함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거기 한몫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원팀의 입장들을 보여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민주당 하면 뭐 반명, 비명 이런 논쟁이 있을 거라고 문제 제기하셨습니다만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통합된 하나의 축제장들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그래서 이 세 분 모두가 이번 경선은 서로 막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정권을 교체해서 내란으로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분노했던 분들에게 치유할 수 있는 장이 돼야 된다는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공감하고 끌어주신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 두 분이 이재명 후보와 손을 잡고 아마 대선 과정을 서로 막 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기쁘게 오늘 봤습니다. 현장에서. 네. 같은 질문 드립니다. 뭐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 입장에서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나를 돕는 의원이 한 명도 없다. 그런 안타까운 얘기도 했는데 김동연 지사는 다시 이제 현직 공무원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후보가 확정되면은 후보로 확정된 그 캠프에 합류하는 게 사실입니다만 김동연 후보 캠프에 얼마나 많은 참모가 있었겠느냐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김동연 후보의 그 말로서 반증해 볼 때, 유추해 볼 때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물론 합류를 하겠죠. 합류를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바라는 바는 김경수 후보가 이제 약체 후보로서 내놓은 공약 중에 그래도 저도 이제 지역 경제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5개의 메가 시티를 만들겠다는 구상에서 광역 교통 망확충은 좀 의미 있게 저도 당은 다르지만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따라서 김경수 후보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김경수 후보가 주장한 바는 이제 세종시의 완성입니다. 그 부분도 얼마나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김경수 후보의 역할이 좌우될 거라 봅니다. 다만 김경수 후보한테 이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처럼 그러한 드루킹 사건이 다시 재현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한번 외부 입장에서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후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누가 될지 좀 안개 속인데 2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국민의힘 후보로 곧바로 확정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반 득표라는 게 왜냐하면 이제 4명으로 압축된 경선에서 물론 순위와 퍼센테이지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보들 간의 맞수 토론, 지명도를 보면은 대충 판가름이 낮지 않습니까? 3강이고 한 명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유출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물론 맞수 토론을 통해서 지지자들의 움직임은 좀 있었을 거라 봐요. 대표적으로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 맞수 토론이 유튜브 조회수만 보더라도 거의 150만에 육박할 정도로 그래서 각광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은 되지만 과반을 넘기는 힘들다. 그리고 다만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내일까지
당원 50%, 국민 50%에서 최종 후보를 모레 발표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후보가 2명의 후보가 압축되든 간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앞으로 더 보여줘야 될 것은 지금 마스 토론이나 4인 토론에서 보여줬던 그러한 구태나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니까 과거형에 매몰되지 말고 야당의 후보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비전과 국민들한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공약을 보여주는 그런 치열한 토론이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제 생각에도 뭐 3강 인략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아마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 어려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2인으로 좁혀지게 되고 저는 뭐 2인으로 좁혀지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전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부에서 좀 더 방향을 선회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의 국민의힘 대선 경선 같은 경우는 국민들한테 비전을 줬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의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키높이 구도부터 시작해서 보종 속옷 진이 또 그다음에 뭐 밸런스 게임이라 해가지고 뭐 바퀴냐 바퀴벌레냐 뭐 흥미에 유주는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또 거기다가 상대방이 어떤 했던 범죄 행위까지 들춰내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왜 저런 토론을 왜 하는 것이지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본질적인 문제들은 국민이 질문하는 건 내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들은 그다음에 파면당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파면당한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옹호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이런 내란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하는 후보들이 아닌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는 내란을 뭐로 보고 있는 건가? 만약 그런 후보가 됐을 때 그럼 내란을 인정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다 우회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다른 얘기들을 하니까 미래 비전도 얘기할 수 없고 과거에 벌여왔던 집권 여당의 전직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한 발도 나가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4인 경선 이후에 2인 경선이 벌어졌을 때 이 압축된 두 분 같은 경우는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함으로써 국민의힘이 과거와는 다른 길로 가겠다, 상식의 길로 가겠다, 그다음에 헌정을 지키는 길로 가겠다 이런 좀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이 좀 국민의힘이 대선 과정에서도 유의미한 어떤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끝으로 질문을 하나 정도 더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론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단일화와 빅텐트 논의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만 그 어떤 적극성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서는 좀 온도 차이가 좀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한대행 출마가 이번 대선에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저는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시든 말든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뭐 나온다고 했을 때 새로운 변수가 생겨야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습니다만 내란 세력의 기환이냐. 그러니까 적어도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단 한 명인 국무총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이었습니다. 그럼 이분이 자유롭습니까? 그다음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난 다음에 권한대행을 하면서 계속 위헌행위를 반복적으로 벌였습니다. 3인의 헌법재판관 정당 몫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헌재가 아무런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돌아와서도 헌재가 임명하라고 얘기했는데 임명 안 했습니다. 나중에 권한도 없으면서 또 2인을 갖다 같이 또 본인이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면 이게 좋은 것인가? 또 지금까지 계속 휘슬르면서 본인이 심판을 보고 있다가 나 이제 뛸래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 저분이 상식적인가? 라고 판단하지 않을까요? 왜 그런 분이 다시 들어오라고 저렇게 아우성을 치는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런 행동을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내란에 대해서 반성이 없구나. 파면의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중도층들한테 표를 달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시든 말든 건 본인의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별로 고민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올바른 정치인가? 이것이 상식의 정치인가? 저는 거기에 매우 회의적입니다. 저는 이런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건 소위 제가 민주시민으로서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사태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도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구애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창섭 위원장께도 같은 질문 끝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예, 의견은 되죠? 물론 이제 저희 당 4명의 경선 후보 중에 안철수 후보가 가장 미온적이었는데 안철수 후보도 이제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단일화 부분에서는 4명의 후보가 다 같은 계획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남은 것은 이제 경선 방식의 룰이겠죠. 예. 그것은 이제 한대행이 최종적으로 정말 출마를 했을 때 다시 논의하면 될 일입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오늘 결정을 한 것처럼 선거의 성격이 이제 미래 대 과거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한다면은 어찌됐든 민주당에서 보는 시각도 이제 과거형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 대행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을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아마 호남 출신에다가 공직 경험이 많은 안정감이 있는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과제를 한덕수 대행이 푼다면은 그래서 한덕수 대행도 정말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고 미래를 보여줄 수 있다면 아마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뜨거운 경선이 될 거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이제 남은 경선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한 대행이 출마를 한다면은 그때 가서 한 대행과 단일화 협상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 모든 것의 결국 동기의 반론은 이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물론 민주당의 압도적인 표차로 오늘 후보가 당선이 됐지만 여전히 비호감도는 높습니다. 그리고 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이 높은지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한덕수 대행까지 이렇게 경선의 장에 나오게 하는 동기라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치열하게 여야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앞으로 미래를 놓고 비전을 놓고 경쟁한다면 아마 국민들도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한대행 출마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